이번 시간에는 분만 후에 젖을 먹는 기간 동안에 또 사료를 먹으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또 그리고 육성기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부분과 마지막으로 백신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젖을 먹는 기간 동안에 사료를 먹게 되는데, 사료 섭취 초기에 이렇게 송아지가 설사를 하고 이와 같이 물처럼 이렇게 쏘아대기도 하고 이런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가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큰 원인이 출생 초기에는 첫 번째 사료를 뭘 먹느냐, 또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고단백, 고열량 사료를 먹게 되면 이와 같이 육모 발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송아지가 소화도 잘 되고 송아지가 성장도 잘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사각인, 그러니까 첫 번째 먹는 사료에 송아지가 적응을 하는 기간이다, 적응을 한다 해서 이제 우리가 대사각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출하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때 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뱃속에 있을 때, 태아기 때도 췌장이 발달을 하지만 태어나가지고도 초기에 어떤 사료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췌장이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췌장에서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들을 다 분해하거나 또는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물질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췌장이 건강하냐, 기능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 송아지가 건강하거나 또는 나중에 비육 성적을 잘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적응하는 것이 첫 번째 먹는 사료가 어떤 단백질의 함량, 어떤 에너지 함량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걸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그걸 급여하게 되면은 췌장 기력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단백질 소화 능력이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 소화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료 효율이 좋아져서 출하 성적이 좋아지고, 암송아지의 경우에는 유선세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량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도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우리 사용관리 시간에 이제 송아지 사료 먹이는 것은 자세히 배우겠지만, 수의학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때는 61년까지는 농사료 섭취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사료와 농사료를 분리해서 급여를 하시고, 또 한꺼번에 많은 사료를 부어놓게 되게 되면 다른 송아지가 먹고 나서 침을 발라놓고 나가기 때문에 다음 송아지가 들어와서 섭취를 잘 못하게 되는, 섭취를 안 하게 되는, 섭취량이 떨어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료를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송아지를 한 방에 여러 마리 이렇게 모아 기르는 것은 큰 송아지가 먹을 때 작은 송아지가 와서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사료 섭취를 숙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기르는 건데, 이와 같이 사료통이 좁게 되면 큰 송아지가 붙어서 먹을 때 어린 송아지가 와서 먹으려고 하다가 먹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걸 주워 먹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이 늘어나서, 중요한 것은 이 칸에 수용되고 있는 송아지가 동시에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사료의 통을 개수를 늘려두든가 아니면 이렇게 길게 사료를 줘서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송아지에게 단백질을 어느 정도 급여하느냐가 송아지 발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을 많이 급여할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농장에서 단백질을 추가 급여하는 농장이 있는데, 갑자기 단백질을 급여하게 되면은 그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설사로 전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또 소도, 큰 소도 마찬가지지만 단백질이 높은 사료에 우리 소화기관이 적응되어 있는 경우에 낮은 사료를 바꿔야 되면 설사를 하지 않는데, 단백질이 낮은 사료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사료로 바꾸게 되면 그 단백질이 전부 다 흡수되지 못하고, 암모니아 가스로 분해된 게 흡수되지 못하고 우리 뇌라든가 분으로 배출이 되면서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갑자기 단백질을 추가 급여하게 되면 설사 증가도 발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젖을 떼고 나면 또 이렇게 갑자기 설사가 늘어나는, 사료 먹고 설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젖을 뗄 때
사료 섭취량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이렇게 이유기를 채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료를 먹고서 설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3일에서 5일령 사이에 송아지에게 먹이고 싶은 사료를 이렇게 입속에다가 몇 개씩 4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해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생균제를 혼합해가지고 먹여주게 되면 이때는 송아지가 섭취를 하는 게 뱉어내더라도 이 냄새를 기억하고 이 단백질의 높은 사료에 대해서 췌장이 적응할 수 있는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료를 섭취를 했을 때 설사 발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사료를 먹고서 설사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보통 농장에서 사료를 늦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늦게 주게 되면은 송아지는 10일령이나 15일령이 되게 되면 사료를 섭취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료가 송아지용 사료가 없게 되면 어미소 사료를 같이 옆에서 조금씩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소 사료에 아까 췌장에 적응을 하게 되면 송아지 사료, 단백질이 높은 송아지 사료를 먹었을 때 설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아무래도 10일령 이내에는 송아지가 사료를 입을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료 먹고 설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특히 이렇게 설사하는 게 전부 다 그 미생물이 이제 소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아지 사료에는 항상 이런 생균제를, 미생물제를 섞어가지고 급여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하고 나서 사료 섭취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설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차 이유하기 전부터 사료에 숙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유기를 장착한다든지 한 10일 정도. 또 송아지가 이유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젖도 안 먹고 그래서 그때 이유한 후에 송아지 물통에다가 설탕을 좀 많이 타주게 되면 송아지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우유 대신 배고픔을 조금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가 우는 기간이 좀 짧아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 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균제라든지 비타민제를 반드시 사료에다 같이 섞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민가 옆에서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 소음 때문에 이유할 때 어미소가 송아지가 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그 우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렇게 10일 전에 제유기를 장착하게 되면 훨씬 더 우는 기간이 짧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요. 또 소는 울 때 입을 크게 벌리면은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 농장처럼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도록 송아지에게 이렇게 굴레를 어미소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씌워놓게 되면은 소리를 내더라도 소리를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웃에서 민원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소음 감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하고 나서 조사료를 먹고 나서 설사하는 농장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60일령까지는 조사를 먹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아지용 조사를 별도로 안 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는 15일령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어미소의 조사료를 섭취를 하려고 하고 씹었다가 뱉어버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젖 떼고 나서 내가 주고 싶은 조사료를 사료통 옆에다가 송아지 사료통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것이 젖을 떼고 나서 우리가 우리 고급 조사를 우리가 이 양질의 조사를 먹여야 발육이 좋고 송아지 성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게 되는데 그 양질의 조사료를 먹였을 때 설사하지 않고 섭취량이 바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일 넘게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다가 젖을 떼기 전에 해주게 되고 해주면은 좋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 송아지 사료는 물을 먹어야 소화가 되는 사료이기 때문에 물통이 옆에 있게 되면 훨씬 더 섭취량도 많고 설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사료통 옆에는 이렇게 물통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생균제도 같이 섞어서 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낮은 농사료나 조사료를 먹다가 단백질이 높은 농사를 먹게 되면 설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낮은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인 내에서 보내드리는 단백질 양이 이렇게 적고 우리가 이제 양질 조사료라고 하는 이런 조사료들은 1인 내에서 분해되는 단백질량이 이렇게 많게 됩니다. 그러면 1인 내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은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이제 발효 과정에서 메탄가스도 생성이 되지만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 가스로 분해가 돼서 이 암모니아 가스를 다른 미생물,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균들이 이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결국은 사이로 지나가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의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1인 내에서 분해가 되는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1인 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되면 이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미생물은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생성이 많이 되지만 이 암모니아를 처리해주는 미생물은 매우 느리게 3주간의 격차를 두고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암모니아 가스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남는 암모니아 가스가 바로 이리 벽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그것이 어미소의 우위로 나오게 되면 송아지 설사가 늘어나고요. 근육으로 가게 되면 근육색이 짙어지고 자궁으로 가게 되면 자궁의 수태율이 떨어지고 오줌 나오면 요결석이 되고 그렇게 되고 이게 침으로 나오면 다시 재순환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단백질이 낮은 사료를 먹이다가 갑자기 높은 사료를 먹이게 되면 한 3주 동안은 적응하기 전까지는 설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바꿔주거나 또는 그 전부터 숙달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요즘에 농장에 가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미소가 분만을 했는데 유량이 적다고 하는 농장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소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비세스는 높지 않는데 이 엉덩이 부분에 미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송아지들이 이렇게 자꾸 다른 걸 말게 젖이 부족하게 되니까 송아지가 발육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고 또 젖이 적다 보니까 송아지가 자꾸 젖을 빨게 돼서 이게 발정도 잘 안 오게 되고 수태도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요. 특히 육성기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육성기 때 수태가 잘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언제 발생이 되느냐. 암소는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이렇게 유선 조직, 그러니까 평생 유량은 9개월에 결정이 되던 유선세포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암소가 사료 급여량이 많아서 에너지가 많게 되면 그것을 3.5배의 기름을 난소 주변, 특히 유방 주변 이래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소 자궁 주변에 이걸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배란이 늦어지고 또 수정이 됐더라도 자궁에 착상이 되지 않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유방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료를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밑이 나와 있는 소의 9개월령의 유방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이 잔뜩 끼어있기 때문에 유선을 그러니까 젖을 내는 세포들이 이렇게 적게 자라 있고 사료를 적당히 급여해서 이 미침이 나와 있지 않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육한 육성의 9개월령의 유방을 찍어보면 이렇게 지방은 없고 젖을 만드는 세포들이 충분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유량이 자기가 가진 유전 유량을 충분하게 유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송아지가 발육이 잘 되는데 결국은 육성기 때 보통 이게 발생되는 기간 동안은 언제냐면은 4개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사이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사이, 9개월 사이에 암소가 이렇게 비만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암소는 성장 호르몬 농도가 8, 9개월 이게 적습니다. 숫소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급여하면 숫소는 성장을 하는데 암소는 그 남는 영양만큼을 기름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침이 시작되면은 서 있을 때는 그냥 미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꼬리를 흔들 때 이렇게 밀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같은 경우에 가만히 서 있어도 이 미침이 보이는 거고요. 이게 다 5개월령 송아지인데요. 이 송아지도 이미 미침이 조금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런 소들은 분만하고 나면은 젖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태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암송아지는 4개월이 되면은 암수를 분리를 해서 암송아지 사료를 3.5kg가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3.5kg를 급여해도 여러 가지 미침이 나온다면 더 줄이고 해서 이 미침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임신을 너무 빨리 수정을 하게 되면은 수율도 떨어지고 유량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런 것 그래서 요즘에는 좀 성장한 이후에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기에 수정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가장 농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젖이 나빠서 설사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5, 6일째에 하는 설사 또는 21령에 설사하는 설사들이 많은데 그때 설사의 특징이 꼭 아이스크림 녹아있는 것처럼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이때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방이 너무 높아지고 또는 비위액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젖을 짜가지고 이 알코올, 시중에서 파는 알코올하고 1대1로 섞었을 때 엉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정상이고요. 이게 이제 송아지가 먹으면 설사하는 젖들입니다. 다 엉겨버리면 이게 알코올 불안정류라고 해서 이등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젖이 분비가 되게 되면 송아지가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사료가 포유기한테 사료가 변화된다든지 또 사료가 급하게 부족하다든지 어미소가 너무 살이 많이 쪄 있다든지 하게 되면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포화지방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설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설사를 하지 않는 어미소 것은 이렇게 유질의 변화가 없지만 설사하는 그룹들은 유질의 변화가 심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질의 변화가 심할수록 설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설사하는 송아지의 원인을 이렇게 1150들을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균이 나오지 않는 것이 17.5%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젖이 나빠서 설사하는 것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균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젖이 나빠서 설사하는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균으로 다시 발전이 돼서 이렇게 검출이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젖이 나빠서 설사할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소는 그 유지방 지방이 이렇게 지방이 짧은 거 중세지방, 장세지방이 나뉘는데 소는 단세지방, 중세지방은 소화를 잘 시키는데 이 긴 지방, 장세지방 속에서도 이 불흡화지방은 소화를 잘 시키지만 이 포화지방은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되는데 이 포화지방이 늘어나는 환경이 되게 되면 송아지가 젖이 나빠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5, 6일째 하게 되면 분만 전에 급여량이 부족해서 어미가 너무 빼짝 마른 상태에서 분만을 하게 되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몸속에 있는 기름을 뽑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미소의 혈액 속에 유성분, 기름, 중성지방 함량이 높아지면서 그 중성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포화 지방산이 우유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젖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되고요. 네, 분만 직후에 사료가 감량급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되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분만 직후에 사료가 갑자기 줄어들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정이 오게 되면 어미소가 사료를 잘 안 먹게 되고 사료를 안 먹은 대신 몸속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젖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혈액 속의 지방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서 우유 속에도 지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분만 발정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늘어나면서 우유 속에 칼슘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pH가 변하면서 송아지가 소화를 잠깐 못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발정과 관련해서 오게 되는데 사용관리가 정상적인 것, 어미소가 비만이 되어 있거나 사약을 잘 관리를 하건 농장에서는 그냥 놔둬도 발정이 지나고 나면 어미소가 사료를 다시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젖이 좋아지면서 설사병이 없어지는 농장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농장은 그대로 놔둬도. 그렇지만 이제 사양관리가 원래 좀 나쁜 농장, 또 백신도 하지 않고 그런 농장에서는 그때 이제 로타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송아지가 약하기 때문에 송아지가 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발정기 설사가 오더라도 건강하게 하루 지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어미소 체형으로 보게 되면 이 소는 송아지 설사가 많은 어미소 체형이고요. 이것은 설사가 없는 어미소 체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요각배는 잘 보이면서 갈비가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정도 보일 정도로 해가 비슷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 소는 갈비는 지금 여러 개가 보입니다. 4개가 보일 정도로. 갈비로 따지면 BCS가 2.0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요각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름이 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는 많고 단백질이 적은 사료를 급여하다 보니까 유질이 나빠져서 우유 속에 중성지방 함량이 높아요.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사가 늘어나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배합비를 점검해 가지고 그 단백질과
에너지의 비율을 맞춰서 사료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이 설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어미소를 항상 이렇게 비만 상태로 기르는 농장에서 특히 이 상태에서 에너지하고 단백질 균형이 안 맞는 사료를 급여할 때는 송아지 설사가 매우 늘어나게 되고요. 분만 직후에 또 어느 농장에서는 유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설사를 하기 때문에 사료를 줄여주면 설사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사료를 줄여주는 농장이 있습니다. 어떤 농장에서 21년까지는 사료를 줄여주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료 급여량이 분만 전부터 정상보다 많은 농장에서는 줄여주는 게 맞지만 정상적으로 사료를 급여하는 농장에서 사료 급여량을 줄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족한 에너지를 몸속에 있는 지방을 동원해서 이렇게 젖을 만들다 보니까 혈액 속에 중성지방 함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중성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산이 우유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농장에서 분만 직후에 사료 급여량을 줄이게 되면 설사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료가 바뀌면 설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미소가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조사료가 되었건 농사료가 되었건 바뀌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데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료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암모니아 형성, 그러니까 단백질이 특히 높은 사료가 바뀌게 되면 암모니아 형성은 늘어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3주 동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유로 나오면서 송아지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분만 전에 볏짚을 먹이다가 분만 후에 알파파라든지 사이레즈나 이런 거 먹이게 되면 이게 단백질이 높아지면서 우유 속에 이렇게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면서 송아지가 특히 증상이 아까 그 포화지방산이 나와가지고 설사를 하는 나쁜 지방이 나와가지고 설사를 하는 송아지들은 좀 잘 뛰어다니는데 이 나쁜 가스,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사료가 바뀌거나 또 단백질이 높은 사료로 이렇게 첨가지를 조건해가지고 또 저사료가 바뀌었거나 이랬을 때 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송아지한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힘이 없습니다. 특히 차이가 나고요.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분만 직후에 사료를 바꾸거나 또는 증량하거나 또 단백질 양을 급여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분만 직후에 이제 그 요즘에는 하루에 2번 한 일주일 정도나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젖을 먹여서 이렇게 젖을 떼게 되면 어미소가 포유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송아지는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고 어미소는 발정 발현율이 좋아져서 수태율도 좋아지고 송아지 이유체중도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한 포유를 하는 농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빨리 하게 되면 갑자기 우유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잠깐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시성 설사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유량이 많은 어미소라 할지라도 송아지가 적당히 먹기 때문에 유량이 많아서 설사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와 같이 갑자기 포유 횟수를 줄이게 되면 그때 잠깐 유량이 많아서 설사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 특히 많은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조사료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조사료를 젖을 먹이는 어미소한테 급여하게 되면은 설사병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어미소는 발정이 심하게 오는 소도 있지만 발정이 안 오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요.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미소에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조사료는 어떤 곰팡이가 됐건 간에 어미소한테는 이득되는 거 없기 때문에 어미소에게는 곰팡이 들어 있는 것을 먹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유두의 형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염소에 저처럼 이렇게 유두가 형성되어 있는 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미소에서 자라는 송아지들이 설사 발병률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두에 되어 있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우유량이 많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게 형성되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젖을 빨면서 침을 내면서 젖을 빠는 것이 정상적인 소의 섭취 속도입니다. 침 속에는 사료를 소화시키는 물질은 안 들어있지만 우유를 소화시키는 물질은 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침을 많이 이렇게 내면서 젖을 먹으면 우유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설사를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됐을 때 그 암소의 유방의 형태를 봐가지고 이렇게 너무 무릎 밑으로 이렇게 정근이 처진다든지 너무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태를 시키는 것이 나중에 설사 발병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혓바닥을 놀린다든지 파이프를 빤다든지 이런 소들이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농장에서는 한 달 후에 출생한 후에 설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미소 젖 속으로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송아지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해놔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송아지가 면역이 약해지면서 설사를 하기 때문에 설사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어미소에 젖을 빨리고 있는 어미소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사가 발생을 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료가 변경이 되거나 또 변경되지 않고 또는 그 어미소가 사료가 부족해 가지고 또 발정이 와서 해가지고 그 나쁜 그러니까 포화지방 어떻게 나쁜 지방이 나와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 송아지가 잘 뛰어다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미소에게도 췌장이나 담즙을 잘 분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첨가제를 먹이든지 간 기능 개선제, 판토텐산 이런 나이아신이 들어있는 타우린 같은 게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그 지방간을 좀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 먹여주든지 또는 주사제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도제나빌 같은 그런 약품들은 담즙과 췌장의 효소를 분비를 촉진시켜서 그 지방, 긴 포화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어미소에게도 주사를 하고 송아지에게도 주사를 해줘야 이렇게 치료가 되고요. 이때 생균제도 같이 급여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 우유 자체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지사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수분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설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사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젖이 나빠서 할 경우에 또 인위적으로 유량 감소제를 쓰게 되면 유량이 줄어들면서 아까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면서 포화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사의 개선은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유량 감소제를 쓰게 되면 나중에 회복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설사 치료하거나 이럴 때는 도움을 주는데 이게 100%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사료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설사병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를 줄이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그러니까 그 사료가 바뀌거나 했을 때 또는 단백질이 낮은 사료에서 높은 사료를 먹였을 때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설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가스가 그런 설사가 발생됐을 때는 그 암모니아 가스를 없애줄 수 있는 약은 사실은 주사약이 특별하게 없고요. 이 송아지에게 이 그루타민산이 들어있는 수액을 열심히 놔줘가지고 오줌을 많이 싸게 만들어서 암모니아 가스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암모니아 가스를 잡아먹는 균 중에서 가장 암모니아 가스를 많이 잡아먹는 균이 고초균입니다. 미생물 중에서도. 고초균인데 이 고초균을 송아지한테도 먹여주고 어미한테도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소 뱃속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도 줄여줘야 우유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생균제들을 어미소한테 송아지한테 고초균이 많이 들어있는 생균제들을 어미소한테 먹여주면서 특히 이것은 잘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액을 열심히 놔줘서 그 암모니아 가스가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걸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료를 바꾸지 마라. 농사료가 됐건 조사료가 됐건 3주 동안 이게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바꾸라. 바꾸고 싶으면. 그리고 만약에 분만하기 전하고 분만한 후에 어미소사를 바꾸고 싶거든 분만하기 한 달 전부터 또는 2달 전부터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이리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설사가 줄어들고요. 또 수분이 40% 이상 들어있는 것을 젖을 먹일 때 먹이게 되면 유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연중급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분만하기 전에는 건초를 먹이다가 분만한 후에 사이즈를 먹이게 되면 반드시 송아지가 설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사항이고요. 사료 급여량도 한 10% 정도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20% 이상을 늘리고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유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삼가를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가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어미소 유량과 유질이 좋게 되면은 설사 발생된 송아지가 발육이 잘 되기 때문에
유량과 유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되면 설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감염 설사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설사 발병률이 가장 높게 되는데 이 기간은 어미한테 받은 초기로부터 면역물질은 떨어지고 송아지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갭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특히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설사 발병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상적인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장을 이렇게 미생물들이 다 이렇게 피복을 하게 되면 이 나쁜 미생물들이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설사 발병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송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미생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사 발생률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송아지는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설사 발생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힘도 이제 갖추게 되지만 이 미생물들이 정상 미생물들이 장을 이렇게 피복을 해주기 때문에 설사 발생률이 줄어들어서 송아지 사료 섭취 초기 시기에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생균제를 타주게 되면 설사 발병률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설사를 하게 돼서 힘이 없고 특히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발생했을 때는 입천장이 곰보처럼 이렇게 패이기도 하는데 아까 암모니아가 나오는 그런 가스가 나오는 그런 젖을 먹을 때는 이렇게 송아지 힘이 없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분변 속에 정상보다 수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설사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설사병들은 뭐 로타바이러스, 대장균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약간씩 차이가 나고 특히 혈변을 넣게 되는 것은 이 콕시디움도 소장이 감염되게 되면 혈액이 나오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새카매지고 대장이나 직장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피가 나오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간색으로 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감별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분변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분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분변의 형태가 물이냐 혈변이 들어있느냐 또는 혈변을 하느냐 마느냐 혈변 형태가 어떠느냐 또는 발병 연령이 언제 발생하느냐 또 체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서 체온의 경우에는 모든 질병은 바이러스가 됐건 세균이 됐건 초기에는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질환들은 영양분이 나중에 적게 들어오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세균성 질환들은 계속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송아지가 설사가 왔을 때 체온을 같이 재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이게 호흡기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소는 설사병 원인균이면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보다는 설사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특히 소가 이제 우리가 탈수가 심해지게 되면 산성증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산성증이 심해지게 되면 그 산성증을 스스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게 나쁜 가스, CO2 가스를 뱉어내고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해야 체내에 산성증이 교정이 좀 되기 때문에 그걸 호흡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송아지가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흡기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설사를 하면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는 산성증이 심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액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 산성증을 교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송아지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변에서 악취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도 원인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고해서 원인균을 추정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소독 또는 백신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사를 하면서 혈변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많은 형태로 이렇게 혈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혈변이 있다고 해서 콕시집니다. 또는 이것은 또 뭐 어떤 코로나가 왔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발병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최근에는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농장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우 농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있으면서 번식장애도 일어나고 또 송아지가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어미소가 임신해서 이 2개월 그 2주령부터 120일령까지 감염이 되게 되면 특히 이 뱃속에 있는 송아지는 그 이 바이러스 설사병 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몸속에 정상 세포로 생성을 해서
항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송아지는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해도 예방접종 효과가 없고 균을 계속 배출하는 그런 송아지가 돼서 다른 소에게 이 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어미소 임신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소한테다가 이 백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100일령 이내에 감염이 되면 면역 관용화가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나중에 되게 되면 이제 태아가 죽거나 특히 눈이 잘 안 보이는 송아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좀 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150일 이후에는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크는 것도 있고 안 크는 것도 있고 성장이 잘 안 되고요. 유산을 한 송아지들 보게 되면 이게 턱이 좀 짧고 다리가 뒤틀려 있고 뇌가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이렇게 특히 이 작은 뇌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송아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접촉해서 또 공기, 사료 옆에서 있으면 같이 감염이 되고 물로 감염이 돼서 굉장히 전파력이 좀 강한 그런 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송아지가 유산을 했는데 턱이 좀 작게 보인다든지 또는 강맘령이 있다든지 특히 한쪽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다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다든지 이와 같이 눈이 좀 백내장으로 해갖고 혼탁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비타민이 부족해도 되는데 비타민 부족하게 되면 양쪽 눈이 같이 오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되게 되면 한쪽 눈만 오는 경우도 있고 한쪽 눈은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각막이 형성되는 것이 보인다든가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면역 관용이라고 그래서 뱃속에서 120일 이전에 감염이 돼가지고 백신 효과가 없는 균을 계속 배출하는 송아지들이 비비에 감염되게 되면 이와 같이 심하게 궤양이 생기고 곰보처럼 패이게 되고요. 목청도 패이게 되고 뭐 모든 식도도 이렇게 패이게 되고 또 심해지게 되면 콕 씹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점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꼭 내장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하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칼로리에게 조개부 그 안에 사료 찌꺼기 같은 게 들었기 때문에 내장이 빠져나오는 걸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점막이 떨어져 나오는데 콕시디움하고 구별하는 것은 콕시디움의 경우에는 매우 지저분하고 피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이 발성 설사병의 경우에는 혈액이 좀 묻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송아지는 폐사합니다. 결국은 한 달 후에. 그래서 이와 같이 송아지가 잘 안 자라고 힘이 없고요. 또 안 크게 되고요. 어떤 소들은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송아지 같은 일령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송아지가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가서 제가 8월달에 가서 BVD 있는 농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송아지가 이렇게 잘 먹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발육도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것이 의심이 될 때는 이것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게 여러분 댁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와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소들을 아까 지속감염 이것을 발견해서 없애주는 것이 그 농장에서 이것을 빨리 근절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또 송아지 질병이라는 버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꼭 의심되거든 동물위생 시험소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좀 해서 하시고 백신을 하는데 호흡기 백신 속에 이 BV들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흡기 백신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설사를 발병하기 전에서 어미소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육성기 또는 젖을 먹을 때 사료를 먹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은 우리 집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을 개선해 나가면 설사가 없는 그런 송아지를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설사병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의 핵심은 결국은 송아지 체력을 강화시켜서 하는 치료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의해서 설사병이 많이 오게 되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기 때문에 체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스스로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치료하는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원인요법, 대증요법 두 가지로 크게 분리를 하는데 결국은 젖이 나빠서 설사하는 경우는 젖을 안 먹여요. 원인을 줄여주고 또는
세균이 문제가 대장균이라든가 살모넬라라든가 이게 세균이 문제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균을 죽여주는 항생물질을 투여해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을 없애주기 때문에 원인요법이라 하고, 대부분의 설사는 예를 들어서 탈수가 있으면 탈수 교정을 해주는 것이고, 또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소 보충해 주는 것이고, 증상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잘해야 이제 송아지 설사를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설사를 했을 때 과연 젖을 먹이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젖을 먹이지 않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는 게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베이 농장에서 900두 정도를 가지고 조사를 2017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젖을 먹이면서 치료한 그룹들이 치료 일수도 짧고 치료율도 더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젖만큼 영양소가 좋은 약재는 없기 때문에 젖을 먹이면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젖이 나빠서 여러 가지 환경 사령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젖이 나빠서 설사하는 경우에는 그 젖 자체가 설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12시간 내지 24시간을 젖을 안 먹이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시간 내지 24시간을 젖을 안 먹이면서 치료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래서 농장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유질은 괜찮다. 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포위를 계속시키면서 하고, 유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젖을 굶기는 것이 우리 설사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유질이 나쁜 젖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렇게 지방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지방 혈증에 빠져서 설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털이 빠지는 송아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젖을 너무 안 먹여가지고 5일 이상 젖을 안 먹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털이 빠지는 송아지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 정도만 이렇게 포위를 중단하고 젖을 먹이면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젖을 이렇게 안 먹이다가 다시 먹이기 시작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먹어버리게 되면 다시 설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젖을 짜버리고 주든지, 아니면은 포위 횟수를 두세 번 해서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주는지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응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루 정도만 하고 젖을 먹이면서 치료를 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물질을 투여를 하게 되면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항생물질을 주사하거나 먹이거나 하게 되면은 이 미생물군이 이렇게 이로 미생물들이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설사를 해야 되는데, 항생제를 쓰게 되면 미생물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사 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가급적이면 항생물을 쓰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하루 정도를 치료해보고 나서 설사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그 장독혈증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주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서, 특히 또 열이 안 내려가고 열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설사병이 있을 경우에는 세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같이 써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바이러스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젖을 먹이지 않으면서 하루 정도나 12시간 젖을 좀 끊었으면 안 먹이면은 설사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젖을 안 먹이는 대신 물을 다시 먹어버리면은 그 물이 설사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질을 먹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전해질을 먹여줘야 아까 다른 물을 안 먹게 되고 송아지가 건강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젖을 못 먹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두세 번 정도 전해질을 먹여줘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 운동을 느리게 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설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장 운동이 느리게 하는 경우는 약은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사를 했을 때 그 설사 분변에다가 소독약을, 특히 생석회를 많이 갖고 있는 생석회 같은 걸 뿌려주게 되면은 설사의 재발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변 위에다가 설사 같은 것도 치워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설사하는 분변 위에다가 이렇게 생석회 같은 소독약을 뿌려주게 되면 다른 데로 전염되는 게 줄어들게 되고, 아까 예방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타민이 높은 송아지들이 설사 발병률 줄고 치료율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제도 같이 주사를 하면서 치료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액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8% 이전에는 입으로 먹여도 치료가 경구투여를 해도 되고 8% 이상은 주사를 해주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혈액을 뽑지 않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설사를 하면서 송아지가 잘 뛰어다니면 젖도 잘 먹고 하면 설사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1단계라고 2단계가 되면 송아지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힘이 없어서 고개를 좀 떨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입으로 먹여서는 안 되고 정맥으로 주사를 해야만 치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송아지가 대부분 앉아 있는데 사람이 가서 이렇게 건드리면은 일어설 수 있는 그 상태가 이제 3단계가 되고요. 근데 4단계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가서 건드려도 못 일어나고 완전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면 4단계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언제 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액이 필요하고 특히 이 8%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산성증이 심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산성증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치료하는 약품들의 여러 가지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전문가의 의뢰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이 상태 송아지는 좀 잘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립에서 돌아다니는 힘이 없어 보이는 정도 했을 때는 입으로 먹이는 전해질을 증축주를 먹이게 되면은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8% 이하일 때만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기준은 반드시 이게 영양제이냐 아니면은 전해질이냐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 글라이신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글라이신이 없을 때는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글라이신이 있게 되면은 글라이신은 포도당이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글라이신이 첨가되어 있는 그것을 전해질로 이렇게 하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먹여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전해질을 먹이고 나면 2시간 동안은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을 먹이고 나서 2시간 동안은 젖을 먹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전해질 흡수율이 좋아지고 치료 효율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사를 유발시켜가지고 정맥으로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이고 피하 주사를 했을 때 수액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냐 해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12시간 간격으로 수액을 투여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정맥주사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구투여하고 정맥주사 놓고 경구투여하는 방법인데 입으로 먹이는 8% 입으로 먹이기만 해도 이 까만 선이 입으로 먹이는 건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8% 이하일 때는 혈장 용적도인가 우리가 혈액 속에 수분 함량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아까 산성증이 일어나는데 산성증을 교정하는데도 입으로 먹이는 전해질이 굉장히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8% 이하일 때는 입으로 먹이는 이런 수액제를 경구 수액제를 주기적으로 날마다 먹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해질을 먹이게 되면 이게 윤회 산도가 이렇게 중성화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우유를 먹이게 되면 흡수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것이 흡수가 된 이후에 보통 2시간 이후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우유가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송아지가 발생이 되는데 주사약으로 체온을 높이는 약은 없기 때문에 송아지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수액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수액을 해주면서 이렇게 보온을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송아지가 빨리 회복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차원에서 이제 그 모든 질병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고 있고 최근에 농장들은 이제 백신을 거의 다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백신은 보관 온도에 따라서 백신 효능이 많이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농장에 갈 때까지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백신을 구입해서 운반하는 게 좋겠고 특히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면이나 군에서 우리 광급 백신을 나가는 것도 항상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냉장 상태로 보관해서 집에 운반을 하시고 집에 가서도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접종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잘못해가지고 이 약을 벽에다 너무 붙여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끝 때문에 얼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예방접종약이 얼어버렸다가 다시 놓게 되면 예방접종약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중에 접종을 하기 위해서 희석액을 집어넣을 때 저절로 빨려들어 진공 상태가 있으면 정상적인 건데 희석액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백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망가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사바늘 그대로 찔렀는데 공기가 안에 차 있어가지고 주사바늘이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스톤이. 그때도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희석액을 집어넣어서 꽂으면 희석액이 저절로 빨려 들어갈 때 정상적인 예방접종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절대 얼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동물 전용으로 이렇게 냉장고를 하나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설사 백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분만하기 전에 2번을 접종해서 백신 접종해서 하는 경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농장에 따라서는 이 주사약을 2병씩을 이렇게 터가지고 분만하자마자 입으로 먹이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어미선 주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실험적으로 해보면 10마리한테 그것을 투여하면 3마리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효과가 있는 경우도 이것은 백신 죽어있는 균이 아닌 균이고 초유는 균을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는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여하고 나서 곧바로 초유를 먹이게 되면 이 약효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주사약을 터가지고 입으로 먹이는 백신을 할 경우에는 이걸 먹이고 나서 3시간 있다가 초유를 먹여야 그나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유를 빨리 먹여야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초유 흡수 먹는 시간하고 이렇게 갭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미한테 주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먹여가지고 아까 양수가 들어있거나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백신이 소장에까지 가야 이 소장에 있는 면역기관을 자극해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은 3일의 양의 소장까지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아지한테 먹이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모든 백신은 첫 번째 백신하면 항체가 적게 올라가지만 좀 항체가 떨어져 다시 백신하게 되면 이렇게 항체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백신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인프구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 인프구들이 이렇게 기억세포로 바뀌게 돼서 이 기억세포는 이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을 죽이는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항체가 올라가서 예방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접종하는 게 아니라 2번을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코로나 접종도 초기에는 2번 했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접종을 4개월마다 한 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기억세포의 기간 때문에 어떤 것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어떤 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BVD, 바이러스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호흡기 질병 예방약 속에 이 바이러스 설사병 예방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눈이 잘 안 보이는 송아지가 태어난다든지 송아지가 안 큰다든지 송아지가 어미소 때 번식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유산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호흡기 백신을 해줘야만이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것도 유산을 일으키는 균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산을 일으키는 균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 백신을 이와 같이 어미소에게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무조건 3주 간격 내에 4주는 2번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또는 국산에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접종을 해주면 되고요. 특히 송아지의 경우에는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사왔다든지 또는 태어나가지고 호흡기에 걸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코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비강 접종용 백신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를 구입했거나 또는 송아지가 호흡기가 발병할 때 그 발병하기 14일 전에 이것을 한 번씩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호흡기병 막을 수가 있고, 특히 젖을 떼고 나서 호흡기가 많이 오는 농장에서는 젖을 떼기 전에 이것을 접종을 해서 젖을 떼게 되면 젖 떼고 나서 호흡기 발생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구제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초기 접종을 다 해놨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특히 지금 10월부터 11월 사이는 전국 일제 접종 기간이기 때문에 구제 접종은 거기에 맞춰서 접종을 해주시고, 특히 소는 송아지한테도 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인력에 맞춰서 구제역 접종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히 요즘에 이제 그 모기에서 전염되는 그런 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까버린 아이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종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까번에만 접종이 공급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걸 공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준비할 때 매년 모든 임신 가능한 소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2번 하지만 매년 한 번씩 접종을 해줘야 되고 뭐 유행열 또 탄저 기종저도 접종을 하시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버진병 링웜이 있게 되면 송아지 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소독을 해줘야 돼.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장에서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생후 1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일주일 있다 2차 접종을 해주게 되면은 그 버진병이 발생되지 않고요. 또 버진병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송아지에게 대해서는 이 두 번을 놓는 양을 한 번에 주사를 해주게 되면은 약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버진병이 다 이렇게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기생충은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이보맥이라는 가지고 범가울을 이렇게 2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반드시 해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콕시디움의 경우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만하고 나서 11년 이내에 콕시디움이 오는 농장에서는 어미소한테 콕시디움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미소에게 분만하기 전에 이 썰파제하고 구충제를 같이 놔줘서 이렇게 하고요. 송아지에게는 태어나가지고 11령, 30일령, 60일령에 이렇게 짜줘서 하는 이런 톨트라줄이 들어있는 이런 바이코스 이런 걸 가지고 예방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기존에 먹이던 약 가지고는 예방이 잘 안 되고 치료돼서 안 되는 그런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들은 이 디클라주릴이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 이 앞전에 쓰던 이 톨트라주릴에 의해서 뇌생균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치료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 주기 바라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방용으로 우선 예방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농장은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기존에 쓰던 약품 가지고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예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방약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파리 모기 구제하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들어있게 되면은 원충 내 세균이 들어있으면 면역체계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콕시디움이라는 선충류라는 기생충 이본맥까지 하는 게 들어있으면은 면역체계가 다른데 이게 하나가 감염되면 이걸 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콕시디움 예방약하고 선충류, 이본맥하고 주기적으로 같이 투여를 해줘야 질병되고 바이러스나 설사병도 예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충제는 콕시디움 예방약도 원충류이기 때문에 예방약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이본맥이라고 하는 선충류 구충약도 주기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두 가지 다 박을 수가 있고 또 기생충이 있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라든지 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생충이 뺏어 가버리기 때문에 면역이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형성되는데 기생충을 구제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젖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한우에서도 운영해 볼 수 있는 게 분만하기 전 30일 전에 이보맥을 가지고 선충류를 구제를 해주고 나서 분만하고 나게 되면 11령에서 14일령 사이에 아까 이보맥도 같이 급여하면서 콕시딘도 같이 구제를 해주고 콕시딘 예방약만 30일령, 60일령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아주 기생충 구제하는 데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미소 뱃속에 있는 송아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가지고 젖을 떼기 전까지 관리하는 방법과 설사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